상철 씨가 잠에서 깼다. 잠에 들지 못할 것 같았는데 어느새 잠에 들었던 것이다. 시간을 확인하자 벌써 오후 2시가 다 되었다. 그는 잠에 든 것이 아니라 마치 어느 공간에 잠시 갔다 온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상철 씨는 침대에서 20분 정도 멍하니 있다 가게에 나갔다. 가게 문 앞에서 상철 씨는 살짝 머뭇거렸다. 상철 씨의 망설임은 친구가 죽은 것과 상관없는 일이다. 상철 씨는 왜 그런지 아직 식당을 운영한다는 것이 어색했다. 사실 상철 씨의 아내가 식당을 전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어색함이 계속될 것 같기도 했다. 그는 가게의 문 손잡이를 잡을 때마다 손님의 마음도 주인의 마음도 아닌 애매함을 느꼈다. 왔어? 상철 씨가 가게로 들어오자 그의 아내가 카운터에서 뭔가 정리를 하며 말했다. 가게는 이제 막 쉬는 시간이어서 조금 한가했다. 요리사들은 상철 씨에게 설렁설렁 인사를 했고 테이블에서 마른 수건으로 포크를 닦고 있던 둘째 딸이 상철 씨를 반겼다. 왜 이제 와? 둘째 딸이 뾰로통한 표정으로 말했지만 상철 씨는 그런 모습이 나쁘지 않다고 느꼈다. 그는 웃으며 미안하다고 말하고 둘째 딸과 같이 포크와 나이프를 닦았다. 마른 천의 까칠함이 손에서 기분 좋게 느껴졌다. 상철 씨의 아내는 카운터 정리를 끝냈는지 그의 앞에 앉아 마른 천으로 포크를 닦았다. 아내는 입을 삐죽 내밀고 포크를 닦았다. 그것은 상철 씨의 아내가 항상 무언가에 집중할 때 생기는 버릇이었다. 상철 씨는 그것을 보고 또 웃었다. 상철 씨의 아내는 그의 웃음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장례식이 어땠는지 물었다. 그는 아내를 보지 않고 포크를 보며 대답했다. 별거 없지. 상철 씨의 둘째 딸은 아까부터 성의 없는 손짓으로 포크를 닦았다. 그러면서 자기는 장례식장이 싫다고 말했다. 장례식장에 엄숙하고 진지한 것이 자신과 맞지 않다는 것이다. 상철 씨의 아내는 그 소리를 듣고 장례식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며 말했다. 상철 씨는 나이프가 빛이 나도록 닦으며 말했다. 몇몇은 아주 좋아할걸. 상철 씨의 아내는 그게 무슨 말이냐며 물었지만 그는 별다른 대답 없이 웃었다. 오후 6시가 넘어가자 식당이 바빠졌다. 손님들이 차곡차곡 자리를 채우고 여유롭게 웃으며 대화했다. 요리사들은 짜 맞춘 기계처럼 음식을 만들어냈다. 손님들은 자기들끼리 몸을 숙여 수근거리거나 알 수 없는 작은 고음 같은 것을 냈는데 그것은 여유롭고 즐거워 보였다. 상철 씨와 둘째 딸은 테이블에 요리를 나르고 빈 그릇을 치웠다. 상철 씨의 아내는 카운터와 테이블을 오가며 직원들에게 간단한 것을 지시하고 확인했다. 간혹 상철 씨가 멍하니 있을 때 그의 아내는 팔꿈치로 그의 갈비뼈 부분을 꾹 눌렀다. 상철 씨는 아픔과 동시에 정신이 들었고 다시 일을 반복했다. 상철 씨는 조금 여유가 생겨가게 옥상으로 올라갔다. 옥상에 올라오자마자 그는 약간 급해진 손으로 담배를 꺼내 입에 물었다. 담배에서 빨아들인 연기를 다시 공기 중으로 내보낼 때 상철 씨의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다. 그는 도저히 식당 일이 적응되지 않았다. 가게 일이 끝나자마자 둘째 딸은 주말을 이렇게 끝낼 수 없다며 어딘가로 사라졌다. 상철 씨의 아내는 사라져가는 둘째 딸의 뒤통수에 전화 오면 받으라고 소리쳤다. 상철 씨는 무언가를 말하고 싶은 마음이 불쑥 일어났지만 그대로 삼키고 집으로 왔다. 상철 씨의 아내는 눈을 반쯤 감은 상태에서 장례식장 갈 거야? 라고 묻고 급하게 씻고 바로 침대에 누워골아 떨어졌다. 상철 씨는 허공에 맴도는 아내의 질문에 글쎄. 라고 중얼거리듯이 대답하고 몸을 움직여 씻었다. 잠시 후 그는 조금 덜 말려진 몸 그대로 침대 이불을 살짝 들쳐 아내가 깨지 않게 몸을 침대에 안착시켰다. 이불의 보슬보슬한 느낌과 아내의 미약한 열기가 하루 종일 아슬아슬하게 유지하고 있었던 상철 씨의 의식을 조금씩 깎아갔다. 밑바닥에 억눌러 놨던 피로가 그의 의식을 완전히 점령했을 때 그는 그대로 피곤에 항복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냐? 친구 놈이 튀어나온 입술로 물었다. 나는 자잘하게 껍질이 벗겨진 입술을 쳐다보다 그렇다고 대답하고 담배 하나를 입에 물고 불을 붙였다. 담배 연기가 목구멍으로 부드럽게 훑고 지나가자 나는 친구 놈의 표정이 궁금해 고개를 돌려 확인하려고 했다. 친구 놈은 어디 가고 친구의 아들이 두꺼운 입을 크게 벌리고 동물처럼 소리내며 울었다. 그놈의 아들은 몸을 들썩이고 눈을 짜내며 물을 만들었는데 나는 그것이 보기 싫었고 듣기 싫었다. 장례식장 밖으로 나와 담배 한 대를 물고 있는데 어떤 투박하고 두꺼운 손이 나의 한쪽 손을 꽉 쥐고 물었다. 망했어? 언제? 나는 담배 필터 부분을 어금니로 물었다.
그리고 그것을 문 상태로 어딘가를 향해 말했다. 아니, 나는 입에 씹힌 담배를 뱉어내고 다시 새로 하나 물고 불을 붙였다. 죽은 친구는 나의 어깨를 꾹 누르고 말했다. 그러냐? 나는 담배 하나를 다 태우는 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죽은 친구는 끝끝내 나의 대답을 듣겠다는 표정으로 물끄러미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무언가를 견디지 못하고 대답했다. 상철 씨는 이상한 꿈 때문에 잠이 달아났다. 그는 이불 속으로 몸을 다시 억지로 구겨 넣었지만 알 수 없는 불쾌함이 작은 알갱이가 되어 머릿속에서 굴러다녔다. 상철 씨는 머릿속에서 움직이는 그것들을 무시하고 몸을 일으켜 검은 옷으로 갈아입고 집 밖으로 나왔다. 그는 새벽 바람 때문에 손등이 시려서 손을 바지 주머니에 찔러 넣고 주차된 차로 향했다. 상철 씨는 차에 타자마자 운전대를 잡고 무언가를 잠깐 고민하다가 시동을 켜고 움직였다. 한산한 도로가 마음에 들어 조금 더 달리고 싶었지만 장례식장으로 가려면 복잡하고 자잘한 건물들 사이를 지나야 했다. 술집이 얽혀있는 골목은 한산한 도로와는 달리 형형색색의 빛과 높낮이를 알 수 없는 소리가 무질서하게 섞여 있었다. 상철 씨는 섞인 그것들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다. 한참 영업할 시간이지, 여긴. 라는 생각을 하며 비틀거리는 취객들을 신경 쓰며 천천히 운전했다. 그들은 골목 사이를 무질서하게 휘젓고 다녔는데 정상적인 걸음과 섞여서 그런지 거리가 더 복잡해 보였다. 상철 씨는 조금이라도 그들과 닿지 않으려고 걸어가는 것보다 못한 속도로 운전했다. 빠르게 달릴 때는 잊고 있었던 피로가 다시 상철 씨 눈에 달라붙어 뻑뻑하게 했다. 그는 눈을 감았다 뜨기를 반복하며 보조석에 있던 껌 하나를 꺼내 입에 넣고 씹었다. 껌을 씹는 박자가 익숙해질 때쯤 상철 씨는 자신의 눈에 들어온 어떤 광경을 입으로 뱉었다. 제가 왜 여기 있어? 둘째 딸이, 그러니까 아마 그 아이가, 어쩌면 그녀가 취객의 휘청거리는 걸음과 정상적인 걸음 사이에서 우뚝 솟아 있었다. 둘째 딸은 키가 큰 편이 아니었으나 그저 그 눈에 딸려 들어오듯 박혔다. 상철 씨는 둘째 딸을 발견하자마자 조급하게 엑셀을 밟아 앞에 있던 취객을 장례식장으로 보낼 뻔했다. 장례식장으로 갈 뻔한 취객은 차 안에 있는 상철 씨를 향해 마구 손가락질을 하더니 어딘가로 휘적휘적 사라져갔다. 상철 씨는 사라져가는 취객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보다가 다시 시선을 딸에게 돌렸는데 딸이 눈앞에서 사라졌다. 상철 씨는 급한 마음에 씹고 있던 껌을 창문 밖에 뱉고 콧바람을 내며 딸을 찾기 위해 골목 구석구석을 들쑤시며 다녔다. 근원을 알 수 없는 초조함과 불안감이 상철 씨의 몸 어딘가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왔다. 온몸이 약간 차가워졌고 방금까지 상철 씨의 눈에 달라붙어 있던 지독한 피로도 어딘가로 쏙 들어갔다. 머릿속에서 누군가 상철 씨의 몸과 마음을 꽉 붙들고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 같았다. 상철 씨가 누군가로부터 몸과 마음이 해방되려면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 누군가의 요구는 단 하나였다. 눈앞에서 확인해. 무엇을 눈앞에 두고 무엇을 확인하라는 건지 상철 씨는 알 수 없었지만 그는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는 평소라면 그냥 지나쳐갔을 붉고 어두운 골목으로 들어갔다. 붉고 어두운 곳. 상철 씨는 요즘 애들이 도통 조심하는 법이 없어서 이런 붉고 어두운 곳의 입구를 함부로 두들기는 것 같다며 생각하고 있었다. 지금도 한 쌍의 남녀가 서로 몸을 휘감은 채로 붉고 어두운 곳으로 빨려 들어가는데 어색하지 않은 톤으로 말을 뱉었다. 상철 씨는 자신의 자연스러운 반응에 감탄할 새도 없이 눈을 꾹 눌러 방금 본 광경을 다시 되돌려 보았다. 아니, 그 전에 그 광경의 주인공부터 생각을 해봐야 했다. 사람의 손길이 잘 닿지 않는 깊은 밀림 속에 노련한 사냥꾼이 던지는 검고 기다란 꼬챙이 같은 것을 주말 홀 아르바이트생은 자신의 귀에 꽂아 놓았다. 상철 씨는 뭔가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거 안 불편해? 하고 물은 적이 있었다. 홀 아르바이트생은 입을 꾹 다물고 바람 빠지는 소리로 네. 라고 대답하고 자기 일을 하러 갔다. 상철 씨는 그래도 일은 안 빠지니까. 라고 속으로 중얼거리면서 전에 운영하던 공장에서는 저런 놈은 있을 수 없을 거란 생각을 하기도 했었다. 돌이켜보면 그때 그 아르바이트생은 상철 씨의 말에 기분이 상했던 것 같은데 상철 씨는 그에게 조금 더 이죽거리지 못한 것이 후회되었다. 방금 상철 씨의 눈앞에서 그 아르바이트생과 어떤 여자가 서로 몸을 휘감고 어둡고 붉은 곳의 입구로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상철 씨 스스로가 느끼기에 자신이 대단한 도덕군자도 아니고
남의 집 귀한 것 같은 자식의 사생활을 이래라 저래라 하며 화낼 입장도 아니었다. 다만 그의 옆에 있는 여자가 마치 둘째 딸 같았던 것은 상철 씨에게는 조금 곤란한 일이었다. 아주 미묘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위치에서 찰나의 순간에 본 것이라 상철 씨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확인해야 했다. 방금 저곳으로 들어간 것이 둘째 딸인지 아닌지. 그는 차를 잠깐 세우고 전화기를 꺼내 둘째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반갑지 않은 전화 연결음이 그의 귓가에 웅웅 울렸다. 상철 씨는 왜 안 받아? 라며 전화를 끊고 아내에게 전화했다. 상철 씨의 아내는 꾹 잠겨진 목소리로 언제 나갔어? 라고 말했지만 상철 씨는 다짜고짜 둘째 딸이 혹시 집에 들어왔냐고 물었다. 상철 씨 아내는 잠깐 움직이며 무언가를 찾는 발자국 소리를 내더니 말했다. 아직 안 들었네. 상철 씨는 아내의 인상 쓰는 모습이 상상되며 알겠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는 입이 조금씩 마르고 콧구멍이 간지러워 차 안에 있을 휴지를 찾아 손을 바삐 움직였다. 상철 씨는 없는 휴지에게 짜증을 내며 손으로 운전대를 쾅하고 쳤다. 어디 갔어? 상철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는데 그것은 차분하게 느낄 만한 달콤함은 아니었다. 분노라고 하기에는 분류가 애매하고 낯설었다. 또한 불안이라 하기에는 어떤 종류의 불안인지도 감이 잡히지 않았다. 혹시 저기에 들어간 것이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여자가 맞는지부터, 그 여자가 맞다면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둘만의 공간으로 간 것은 아닐까 하는 이상한 기대감까지. 상철 씨는 제각각 모양을 가진 감정을 쭉 늘어놓고 고민했다. 애매한 것들이 그를 둘러싸고 그의 선택을 기다렸다. 애매한 것들은 상철 씨의 눈치를 보고 상철 씨도 애매한 것들의 눈치를 봤는데 그는 애매한 것들이 꽉 찬 그곳에서 빈틈이 없는지 살폈다. 빈틈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는 자연스럽게 그곳으로 흘러갈 것이기 때문이다.